안녕하세요. 포항시립도서관 랜선 작가의 방 진행을 맡은 최미경입니다. 오늘은요, 랜선 작가의 방 네 번째 시간인데요. 슬라브의 문학의 환상성에 영향을 받아서 호러, 판타지, 과학소설을 넘나드는 작품을 쓰고 있는 작가인데요. 그의 작품은 늘 아이러니와 반전이 존재한다고 하죠. 지난 4월 북커상 최종 후보 선정 뒤에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50여 편의 단편 소설을 쓰고 20년 이상 번역가로 활동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랜선 작가의 방에서 만나볼 작가는 바로 이 저주토끼의 작가 정보라 작가님입니다.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랜선 작가의 방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감에 쫓기는 정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감에 쫓기는 작가. 근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맨부커상 후보에 오르기 전과 오르고 난 지금의 일상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마음껏 쓰면 좋겠다, 소설만 마음껏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무명 작가이고 생업이 따로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정말 죽도록 글을 쓰면서 마감에 쫓겨서 그 꿈에서 제가 도주 중이라고 잡아야 된다는 신문 기사가 난 거를 꿈에서 보면서 꿈에서 예, 스스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안톤 허 작가님이 평화로운 그 정보라 작가님의 인생에 자기가 괜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또 미안하다 이런 말도 이렇게 쓴 걸 봤거든요. 혹시 어떠세요?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전에 수업을 할 때는 요일마다 일정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규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글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일 같아요. 사실 안톤 선생님 만난 게 제 인생엔 굉장히 큰 행운이고 마감은 해야죠. 저희 안 그래도 이 북커상 후보에 오른 저주토끼 이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게 2017년도 네. 한국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쪽에 있는 게 네. 영국에서 처음 이렇게 이 표지가 상당히 다른데요. 네. 네. 이 저주토끼 영어판을 처음 작년 2021년 7월에 출간해 주신 훈포드 스타가 영국의 작은 독립 출판사인데요. 아시아 문학 번역 출간 전문이고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 문학을 수입해서 번역 출간하실 때 그 해당 국가의 디자이너를 고용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영국판 저주토끼 표지는 한국인 디자이너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이름이 정보라니까 보라색으로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인이시니까. 네. 근데 네. 그 홈포드스타 사장님 네. 말씀으로는 네. 그 백인 남자가 만든 것 같은, 백인 남자가 그런 왜 제국주의적인 시선, 네. 영국 분들이시니까 네. 또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 아시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책은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자국 사람이 봤을 때에 괜찮은 표지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표지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마음에 드세요? 네, 토끼가 무서워요. 그러면 이번에 또 아직 출간되지 않은 출간 예정인, 이건 이제 미국판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또 느낌이 다른데요? 이렇게 또 달라요. 네. 이쪽은 그 스포일러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저주토끼의 네. 단편의 그 표제작의 내용을 정말 충실하게 반영하신 것 같아요. 이 토끼가 제가 본 여러 토끼 중에서 제일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소설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토끼가 가장 닮아 있나요? 그 토끼는 이 토끼가 더 가까운데 저주 토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토끼인데
저주를 하려면 그 저주하는 물건을 딱 봤을 때 저주 당하게 생겼으면 네. 사람들이 안 만질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피해갈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시는 의미에서 유혹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잘 반영하신 것 와, 같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미국까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몇 개국으로 판권이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아니고 에이전시에서 관리하셔서 저는 잘 그렇구나. 모르는데요. 10개 이상은 팔렸어요. 세상에. 이 책에 대한 어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주토끼는 주로 호러나 괴담 같은 이야기들이 10개가 모여 있고요. 처음에 이 책이 SF로 분류돼 있었는데 이거는 네. 제 생각엔 호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호러의 10편.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98년도 작품부터 네. 쭉 작품이 10개가 이렇게 10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10작품을 여기에 들어간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출판사 편집장님이 선정하셔서 기획하신 거라서 근데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에 혹시 작가님께서 애정하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그 중간에 있는 네. 안녕 내 사랑이 네. 유일한 SF인데 로봇이 나오고 과학기술이 나오는 그 유일한 SF인데요. 그게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하고 SF 얘기를 하다가 그 수업의 주제하고 연결해서 쓴 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작품이라서 그래서 좋아해요.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솔직히 번역도 또 다른 어떤 문학 장르 중에 하나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의도하는 어떤 작가님의 의도한 표현과 또는 의도하는 것과 번역되었을 때 어떤 의도가 좀 달라진 작품이 있는지. 그렇지는 않은데요. 안톤 선생님은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이시기 때문에 뭐 의도를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리거나 한국어를 뭐 해석해 드리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안녕 내 사랑에 나오는 로봇을 저는 로봇이니까 성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썼고요. 한국어는 성별이 불분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성별 대명사가 필요하니까 1호 로봇을 여성으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주인공도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묘하게 약간 빗나간 사랑 같은 그런 이야기가 원래 빗나간 사랑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빗나간 사랑 이야기가 돼서 그런 약간의 꼬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해석이 굉장히 좋았어요. 소설을 쓰는데요, 작가님이. 근데 언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요. 그때 썼던 이유가 있나요? 그 학내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상금이 100만 원이라서 상금에 눈이 멀어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상금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예, 그때는 대학교 때 뭐 누구나 하듯이 저도 대학교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연애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예, 그래서 썼어요. 그러면 그때 쓴 작품도 여기에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머리인데요. 예, 이 머리라는 그 소설은 약간 정말 호러에 딱 충실한 거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런 어떤 장르 문학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언제부터 장르 문학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아주 오래됐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추리소설을 좋아하셔서 외할머니 어렸을 때 꿈이 탐정이었대요. 네. 그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네, 같은 걸 네.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텔레비전에서 하면은 꼭 저 불러서 같이 보시고 그래서 그 호러 취향은 아주 어렸을 때 뭐 7살, 8살 요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그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지하 화장실이 지금까지도 귀신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 화장실에 그러니까 변기는 물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 나오면 그것은 호러잖아요. 네, 누구나 맞아요. 다 아는 호러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제가 의식하고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화장실 얘기를 써야겠다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시작은 건데요. 화장실. 네.
그 머리라는 것 말고도 여기에서 정말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중들한테 조금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소설이 있을까요? 차가운 손가락이 이상하게 인상에 남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덫이 좀 옛날 얘기 같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문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왜 1인칭으로 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게 따로 어떤 그런 문체가 있나요? 아니면 정보라 작가님만의 어떤 특유한 그런 건가요? 저만의 특유한 건 없고요. 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고 화자하고 주인공이 항상 다른 네. 사람이고 그런 방식은 러시아 문학에 많이 나와요. 전통 러시아 구전 담화에 많이 나오는 문체. 러시아 계통으로 저희 그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직접 배우면서 학업을 하면서 그런 걸 또 알게 되셨나요? 아주 처음에 글쓰기 시작했을 땐 제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론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돼서 1인칭으로 말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 수다스럽다, 구어체이다, 일상회화하듯이 말한다, 뭐 이렇게 특징이 딱 정리돼서 나오니까 이거 재밌다, 이걸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이론을 보고, 이러한 방식으로 쓰는 게 재밌겠다라고 해서, 도입을 하시는 거구나.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전설의 고향 느낌, 진짜. 그리고 옛날 옛적에 이런 느낌으로 책이 되게 잘 읽힌다라는, 누군가 읽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의 1년에 한두 권 정도가 꾸준히 지금 나온다는 생각이, 책을 되게 다작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이 쓰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나? 제가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요.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새로운 이야기 만드는 걸 궁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구상한다 이렇게 대단한 생각보다는 이거 가지고 얘기 만들면 재밌겠다, 저거 가지고 지어내보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보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소재가 막 항상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어떨 때 이렇게 소재를 탁탁 발견을 하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인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가 다 소재가 돼요. 그러면 소설 쓰는 게 재미있으세요? 네. 물론 그 글을 실제로 문장으로 옮기는 작업은 힘들어요. 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네. 그렇지만 이야기 만드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한 편의 단편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작가님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그게 궁리하는 시간, 그 구상이라고 하는 작업을 다 포함하면 석 달에서 반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쓰는 시간만 보면 한 이틀 정도면 써요. 그러면 구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쓰는 데는 보통 우리가 단편이라면 70매 이상인데 그걸 2, 3일 이틀 만에 다 쓰신다는 예, 그런 건가요? 헐떡헐떡 하면서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세상에. 아프고 그러면서 쓰죠. 와, 이거는 올해 여러분이랑 같이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문어가 나타났다? 네. 이거는 어떤 책인가요? 제가 환상문학 웹진 거울이라는 곳에서 2008년부터 필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환상 문학 웹진? 예, 거울이요. 거울.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중단 편선을 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제 작품이 표제작으로 이렇게 그럼 표지에 이게 문어가 그러면 나오게 그리고 문어가 나타났다는 그럼 작가님의 작품의 제목이네요. 제 작품의 제목은 문어인데요. 거기에 거기에 나온 문장이 그리고 문어가 나타났다인데 그걸 제목으로 써주셔서 네. 조금 기뻐하고 있어요. 문어라는 작품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어는 네. 제가 남편 만나서 연애하게 된 네. 얘기인데요. 그 대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학교 본관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외계 문어가 나타나는데요. 그
소설 안에서 제 남편이 그 외계 문어를 라면에 넣어서 삶아 먹어버려요. 네. 정보라 납다가 이럴 때 나오는구나. 네.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사인에서 나오니, 네. 여기, 근데 이게 시사인이라고 그러면 시사 잡지에도 소설이 실리나요? 저도 잡지에 이런 시사 잡지에 제 얘기가 실릴 줄은 몰랐는데 실렸고요. 그게 송도 해변에서 시작해서 죽도시장에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자랑하려고 가지고 잘하셨어요. 들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렇구나. 시사 잡지에 상어라는 이 소설이 실린 게 너무 신기해서. 근데 가족 얘기라서요. 추석 특집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어주신 것 같아요. 추석 특집호. 네. 작가님의 작품들은 보통 내가 경험한 것들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경험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상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더 많으세요? 제가 상상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경험한 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호러의 경험을 하시진 않잖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거를 전혀 다른 맥락에, 전혀 다른 배경에 갖다 놓으면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얘기 만들기 제일 쉬운 게 호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귀신 얘기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글이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게 글이 안 써지는 이유가 뭔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글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일하는 건 체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고 예,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뭐 밥을 먹든지 쉬든지 뭐 그래야 되고요. SF 같은 경우엔 제가 과학기술이나 이론에 대해서 몰라서 글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불이 나면 그 불이 어떤 식으로 퍼지는지, 뭐 물이 쏟아지면 무중력 공간에서 그 물이 어떤 식으로 떠다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면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죠. 근데 정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글이 안 나오면 귀신 얘기를 써요. 그렇구나. 뭐 인터뷰에서 보니까 작가님은 폴란드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언어 몇 개 국어로 이렇게 쓰신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언어로 쓰세요? 폴란드 어학연수 할 때 폴란드어로 소설을 써본 적은 있어요. 연습 삼아서. 제가 폴란드어를 짝사랑해요. 폴란드는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그렇구나. 작품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저주토끼가 미국판으로도 돼 있지만 또 폴란드어로도 또 번역을 예,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폴란드에 가요. 그렇구나. 네. 출판사에서 홍보 행사를 준비해 주셨고요. 주 폴란드 한국문화원에서 사실 이 모든 것을 주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바르샤바에 있는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한번 하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안 그래도 학생들이 가르치는 어떤 강사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데 정보라 작가님의 어떤 인생에서 그것들이 가진 어떤 비중의 차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서 배운 게 굉장히 많고요. 얻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작품을 쓰는데 번역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소설 창작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거의 번역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세상을 좀 특이하게 묘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가 이런 걸 번역을 하면서 제가 번역한 작가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어떤 작가님의 작품에서 어떤 정보라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글 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라는 사람이 쓴 구덩이를 제가 번역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은 그분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거 또 이렇게 독서
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왜 글을 읽어야 되는지, 이 독서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면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도 그 주인공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목소리가 어떻고 그 주인공의 환경은 어떻고 이런 거를 모든 독자가 다 각자 생각해내니까 하나의 이야기에 그 독자의 숫자만큼의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인 활동이고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기도 해요. 더 힘든 일이고, 글을 읽는다는 게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가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듣고 그 작가라는 사람하고 더 열심히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재미있으니까 읽는 거죠. 지금이 너무나 영상물의 시대이긴 한데요. 영상물을 보는 것과는 다른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감각이니까 그만큼 즐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의사소통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의 말씀 이제 책을 읽는다, 글을 읽는다라는 게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라는 거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또 이렇게 옮기고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네 되게 마감에 늘 쫓겨서 늘 바쁜 작가님과 이렇게 랜선 작가의 방 4번째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 한 말씀. 네.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네. 책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